온갖 험한 짓도 하면서 25년을 이 당에서 그런 듯한가 1년도 안 된 사람이 25년 된 사람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그래가 선거 때 나오죠. 국민과 당원들이 납득할 논리와 근거가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전략 공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통합이 가져올 파급 효과도 부산 경남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언제 국회 대치가 있었나 싶게 총선 체제로 접어든 정치권의 움직임이 정말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데이터 앤 이슈 진시원, 신송정 두 분 교수님 그리고 유아름 시사평론가 모시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보수당에서 혁신통합추진위원회 비껴라. 자유한국당하고 우리 직접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이거 왜 이런 상황이 빚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박형준 혁신통합위원회 위원장과 그렇습니다. 사실상 보수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승민 의원과의 네네. 약간의 갈등설, 그런 과거의 악연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에 둘 사이에 안 좋은 인연이 있긴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그 경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12년 전입니다. 그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본선보다 더 센 경선이 있었습니다. 기억납니다. 예, 치열했었죠. 네, 그렇죠. 마타도까지 나오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 이제 동아대 교수셨던 박용준 지금 위원장이 이명박 후보의 참모로. 그렇습니다. 핵심 참모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유승민 현 의원께서는 박근혜 후보의 핵심 참모로서 창과 방패 역할을 하면서 심하게 치열하게 맞붙었고요. 예. 그런 인연을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지금 심지어는 박형준 위원장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까지 새보수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거 지금 실제로 통합추진위원회가 가운데 있으면 새보수당 입장에서는 손해본다 이런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예,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당과 새보수당을 비교해 볼 때 몸집의 싸움에서는 새보수당이 되지 않습니다. 어느 편이 누가 어느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새 유리 분리가 확실하게 판가름 날 수 있습니다. 근데 박형준 위원장이 황교안 현 대표의 한국당 대표 측에서 뽑은 사람이라는 새보수당에서는 확실한 가지고 있는 것이죠. 황교안 대표 측을 편들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갖고 있네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이거 판이 깨지는 건가요? 통추위를 없애는 것은 서로 간에 상당히 타격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 통합이 파국을 맞게 되면 그 책임을 자기들이 물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통추위가 이게 저는 그 파국을 맞는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그 가능성은 좀 크게 보이지 않고 대신에 지금 뭐 서로 간의 신경전이다. 근데 지금 공천을 지분을 어떻게 나누느냐 가지고 결국엔 싸움이 붙는 것인데 당대당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8명이나 5명의 공천권을 신 보수당에게 주고 그것을 이제 멤버들이 나눠 먹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할 텐데 신보수당은 한국당 쪽에서는 그게 아니라 모두 다 들어와서 공천하자, 경선하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삿바 싸움이고 이 파국은 서로 간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절대 갈 수 없는 것 같다. 굳이 파국으로 가자면 그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될 텐데 그건 쉽지 않을 거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 강 건너 그 불구경하듯이 보고 있는 분들은 좀 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유평론가님? 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보수 통합 움직임을 지켜보던 유시민 이사장이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저는 이 3원칙, 6원칙 이런 거는 다 뻥이고 의미가 별로 없는 거고 핵심은 뭐냐 하면 제가 보수 대통합이 경우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보는 거는 일단 필수 조건은 공천권 지분을 나누는 거예요. 이 대통합이 성립하려면 각자가 모두 어느 정도는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줘야만 돼요. 덩치가 큰 사람은 큰 밥그릇, 덩치가 좀 작으면 작은 밥그릇이지만 그래도 배고프지 않을 정도는 줘야 돼요. 근데 그 합의가 되면 통합이 돼요. 근데 그게 되게 어려워. 물갈이가 잘 안 돼. 물갈이는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혁신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핵심은 공천권인데 이게 양보가 되겠냐. 이런 식으로는 절대 혁신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쓴소리를 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통추위의 박형준 위원장도 맞받아 쳤는데요. 민주당이 떨고 있나.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보수통합이 무섭긴 무서운가 보다. 이렇게 응수를 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이번 총선판에 보수통합이 최대 관전 포인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태경 의원이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혁신통합 제대로 되면 부울경 지금 전체 40석 가운데 100% 통합 보수당이 석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 정도로 폭발력이 큰가요? 꿈은 거창하게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생각이 꿈과 그렇게 생각할수록 좋겠다는 건데 네. 지난 20대 총선 한번 되돌아오겠습니다. 네. 새누리당이 어느 정도 부산 경남에서 굉장히 좋은 그런 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에서 5석 민주당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남 김해 양산 등 3석이겠습니다. 네. 그때와 지금 비교해 볼 때 네. 통합을 했다면 파급력은 물론 크겠지만 그 네. 통합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도 충분히 있습니다. 공천을 받고 못 받고 탈락하고 안 하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네. 20대 총선과 비교해 본다면 네. 희망과 꿈은 크지만 네. 그대로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거 공천을 진두지휘할 공천관리위원장 자유한국당 관리위원장에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임명됐습니다. 오늘 아침 기자 간담회에서 나온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 당이 싫어서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위중한 생각이 들어서 4년 만에 다시 돌아왔다 해야 되나요? 왔습니다. 당원이 될 생각은 여전히 없습니다. 앞으로도 정치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유평론가님, 네. 그 김영호 전 의장 어떤 분이시죠? 네, 김영호 전 국회의장 네. 민자당에 이름표를 달고 92년에 14대부터 국회에서 영도에서 나와서 내리 5선을 지낸 우리 지역의 원로 정치인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인수위 부위원장을 맡은 바 있고요. 그래서 당내에서 친이계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요. 네. 18대 국회를 끝으로 정계를 은퇴한 이후로는 새누리당 상임고문 그리고 부산대 석좌 교수를 지낸 바 있고요. 그리고 네. 현재는 백범 김구 기념사업회에서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인사를 발표하면서 6천 건 이상의 추천 가운데 검증을 통해서 네. 임명을 했다고 밝혔고요.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진 분이라고 치켜 세웠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 부산 경남 정치판을 완전히 꿰뚫고 계신 네.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지역 공천에 어떤 잣대를 들이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위기의 자유한국당의 구원 투수가 저분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천 잡음을 네. 벗어나야죠. 일단 이게 첫 번째 허들이고요. 네. 두 번째 허들은 이 공천을 조정하고 그다음에 경선을 하면서 당 지지율도 끌어올려야 되고 인적 쇄신도 해야 되는 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두 번째 허들인데 그걸 잘하기 위해서는 좀 카리스마도 있어야 되고 네. 지도력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좀 사람이 모여들 수 있는 인화력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느냐. 정치판에서 좀 오래 떨어져 계셨고 네. 좀 카리스마가 또 통할지 그 부분도 좀 한번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에 그 인화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점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쉽지는 않을 것이다.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뭐 이 새로운 경선 제도를 네. 도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경선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인적 쇄신까지 일으키면은 좀 어렵겠지만 그러면은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큰 변수는 다선 의원들의 정치적 맷집하고 버티기죠. 네. 예, 이분들은 뭐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뒤에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은 하셨어요. 모든 책임지고 비난 감수하겠다. 이거 대대적인 물갈이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혀지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십니다.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네. 네. 이낙연 전 총리도 그렇습니다. 아이고 선후배지간이네요. 네, 또. 그렇게 네. 지금 또 되시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 공관위원장 선정에 저는 신선한 맛은 좀 떨어진다고 봅니다. 네. 이유는 20대 총선을 또 비교하게 되는데요. 네. 민주당은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적이었던 김종인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을 내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공천권을 다 줬습니다. 충격적이었죠. 파격적이었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공천권을 소위 말한 적이 와서 공천권을 네.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한석 차이에 총선을 승리했습니다. 네. 국회의장을 지었고요. 그 탄핵 정국을 주도해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적이 와서
공천할 정도로 파격을 줬는데 파격적이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낮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떤 측면이 있을까요? 8년 동안 밖에서 내가 있었던 조직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어떤 사람이 있으면 좋을지, 어떻게 공천을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조직을 떠나보면 그 조직의 문제점 충분히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김공관위원장께서 8년 동안 많이 지켜보신 것 그대로 공천에 반영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맷집도 좀 있는 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의장까지 하셨는데요. 그러니까는요. 확 바꾸겠다. 좋은 사람들 데려와서 구닥다리를 쓸어내겠다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거 그러면 나 지금 떨고 있니 하는 의원들 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 언론 인터뷰들을 김공관위원장 많이 했는데요. 골목 정치인 추방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골목 정치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공천을 보면 알겠지만 구의원같이 행동을 하든 골목 국회의원에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지역구만 챙기는 사람 그 골목 정치인으로 규정을 하셨던데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특히 지역의 경우 이분이 6선 24선을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경남 고성 출신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부산 경남을 잘 아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이기는 선거 없는 공관위원장은 의미가 없습니다. 공천 이야기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홍준표 대표가 결국 출마 선언했다, 그죠? 맞습니다. 지난 15일이었는데요. 부산에서 있었던 한 강연회에서 깜짝 발언을 했습니다. 그 모습 잠시 보시고 오겠습니다. PK 지역 전체를 끌고 갈 축이 되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대선을 보고 PK 지역에 뭉치는 것을 한번 주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밀양 장령 거기는 국회의원도 없어요. 잘못해가지고 가버렸잖아. 빈 지역. 경쟁자도 없어요. 나는 고향에서 나간다. PK에서 대선을 이끌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사실상 수도권 험지 출마 요구는 완전히 거부를 한 거죠. 그러자 발끈하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한국당에 복당을 하고 좀 한숨 돌리고 있던 조혜진 의원이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당 내부가 이 통합이 될 수 있도록 본인이 분란보다는 소통과 통합의 촉매제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당 내부도 사실 여러 가지 좀 갈등 요인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봉합하는 데 본인이 당의 이 원로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고. 정치 원로로서 출마보다는 당 밖에서 할 수 있는 일, 후배들을 도와줘라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건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홍 전 대표가 끝까지 고향 출마를 고집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도 해봤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주민들도 바라지 않고 우리 당원들도 바라지 않는 그런 이 사태는 없었으면 싶은데,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고민해보고 좀 제고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강행하시게 되면은 당내 경선에서 승부를 보든 본선에서 승부를 보든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그럼 당당하게 싸워야죠. 워낙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또 선거에 출마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 어느 지역에 출마하겠다 미리 선언하는 경우도 참 드문 경우인 것 같은데요. 거꾸로 하면 이 질문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가 지역에 출마하는 걸 왜 이렇게 부담스러워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황교안 대표 체제에 대한 일종의 잠재적인 도전자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공공연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인을 배제하고 하는 선거가 잘 될 수 있는지 보겠다. 비대위 체제로 가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번에 보수 대통합 추진이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이 지지율이 떨어지고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이 흠집이 나면서 지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그런 거에 돌파구로 일종의 황교안 대표가 꺼내 든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또 도전장을 내밀면서 흔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황교안 대표 체제의 한국당으로서는 기본적으로 홍준표 대표를 전 대표를 좋아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근데 또 이분은 본인이 또 이 성향상 본인이 하시고 싶은 일을 다 하시는 분이란 말이죠. 이번에도 이 조재진 의원의 지역구가 밀양, 창녕 이 지역은 본인이 보기에 제일 취약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조혜진 의원이. 왜냐하면 현직 의원이 재판 때문에. 그리고 지금 또 바른정당에 갔다가 왔거든요, 조혜진 의원이.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혜진 의원이 이번에 대통합 과정에서, 보수 네. 대통합 과정에서 세보수당과 한국당의 좀 교량 역할을 하면서 네. 일정 정도의 통합에 기여한다면 조혜진 의원의 그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고, 네. 홍 전 대표가 흔들어서 이게 뭐 보수 대통합이 좀 흠집이 나거나 이렇게 되면은 네. 홍준표 대표한테도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나. 왜냐하면 황교안 대표가 지금 뭐 끊어낼 수도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컷오프할 네. 수도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공천을 그렇습니다. 배제할 수도 있다 이런데 네. 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것과 진짜 할 수 있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네. 예, 하여튼 뭐 상당히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지금 한국 내에서. 홍 대표가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신 교수님. 네. PK 지역에 지금 구심점이 없다. 네. 그래서 본인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된다. 누군가는 또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 점에서 홍 대표가 출마를 하려고 창녕 네. 지역에 구청 창녕 지역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홍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대선 후보였습니다. 지금 경남 지역에서 네. 국회의원이 된다면 바로 영남과 PK 지역 대선 후보 반열에 올라갑니다. 아하. 뚜렷한 후보가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네, 부산 경남 지역에서. 예. 홍 대표 사실 경남 도지사 하기 전에 네. 서울에서 내리사선을 하셨습니다. 송파구, 동대문구. 네. 그렇게 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 지역이 다 한국당으로서 유리한 지역이었습니다. 네. 홍 대표는 그런 곳을 찾아서 험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네. 안전한 PK 지역, 자기 고향을 택함으로써 네. 자기 후보의 반열에 올라가고 그리고 황교안 대표가 정치 경험이 짧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자기가 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고향인 창녕 지역에서 이번에 당선이 되면 자기 대선 후보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판단까지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여론조사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 국정 지지도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최근에 다소 안정세를 보이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주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세히 보시면 긍정평가가 한 주 사이에 3.7%포인트 내린 45.1%로 나왔고요. 네. 부정평가는 반대로 4.7%포인트 오르는 51.2%로 나와서 부정이 긍정보다 6%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부울경으로 보면 좀 더 뚜렷한데요. 네. 부정평가가 긍정보다 2배 가까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긍정이 33, 부정이 62, 거의 진짜 2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이거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건 참 드문 경우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마 그 지난주에 있었던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처리됐고 또 검찰 인사파동 이런 부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있었습니다. 여론이 좀 안 좋아진 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제가 보기에 그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네. 이 여론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공수처 신설이라든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국면은 그 당시에는 지지율이 좋았단 말이죠. 네. 대통령 국정 지지율하고 민주당 정당 지지율도 좋았는데, 네. 근데 이번에 그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를 이제 전격적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 그 다음에 또 국민들이 보기에 이것이 그 일종의 감찰무마라든지 네. 지방선거, 울산 지방선거 개입이라든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일종의 권력의 개입이 아닌가 이런 식의 시각이 좀 우려로 나타나면서 네. 확인이 되면서 좀 빠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국민들이 지금 이 법치주의, 검찰의 법치주의하고 네. 대통령이 가진 그 민주적 정당성, 민주주의가 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걸 보는 것 같은데 이 중도가 지금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검찰이 과도하게 편중된 수사를 할 때는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올랐단 말이죠. 네. 근데 이 부분에는 또 검찰 인사가 너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네. 이게 또 외압으로 보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중도가 또 빠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당 지지율이 또 반등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국민들이 검찰과 청와대의 균형을 잡아가는 좀 현명한 국민이 돼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계속해서 정당 지지도도 지금 조사가 나왔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새로운 보수당이 이 조사에 새롭게 네. 포함이 됐는데요. 먼저 민주당 지지율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과 함께 동반 하락하면서 37%를 기록했고요. 한국당의 지지도는 1.1% 상승한 32.4%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특히 주목할
주목할 부분이 새로운 보수당이 첫 조사에서 5.3%가 나왔거든요. 자유한국당과 이 새 보수당의 합산 지지율, 그러니까 양 당의 지지율을 합치면 37.7%가 나옵니다. 네. 이걸로 보면 민주당을 지금 이 수치로는 웃도는 수치이기 때문에 야권 입장에서는 보수통합해야 한다. 이런 당위성에 좀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있고요. 네. 부울 경우로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국당의 지지율이 높긴 한데 지난주에는 한국당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1.1%포인트였어요. 그런데 네. 이 격차가 14.8%포인트까지 급격히 벌어졌다 그죠? 예, 네. 이거 참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신 교수님, 네. 이게 이 여론조사 이렇게 급격한 변화, 그 정당 지지율 이거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뭐가 원인이었을까요? 뭐 일단 통합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통합에 대한 기대감 이런 네. 것들이 보수 쪽으로 좀 몰리고 있는 그런 것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친박이니 친이니 뭐 탄핵에 찬성했니 많이 받은 네. 정당이니 뭐 새보수당이니 하면서 찌지고 볶고 싸우던 네. 보수 정당들이 네. 일단 한번 모여보자. 그러니까요. 여론조사 이거 순위를 보면 저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을 제치고 예. 새보수당이 3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첫 조사에서 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네. 부산, 울산, 경남 우리 지역의 유권자들은 야, 저 싸우던 친구들이 이제 한번 공통된 목표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구나. 네. 한번 지켜보자. 지금까지 좀 실망했던 부분들 네. 한번 지켜보자. 잘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네. 생각합니다. 참 정치권 입장에서 여야 모두에게 부산, 경남은 정말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네, 분명히 보입니다. 예,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또 훌쩍 지나갔습니다. 또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2주의 베스트 워스트 저희들이 부탁드렸습니다. 먼저 우리 유평론가께서 네, 저는 이번 주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네. 장관을 워스트로 꼽았습니다. 지역구 행사에서 한 시민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네. 동네 물이 나빠졌다고 발언을 한 것이 논란이 그렇습니다. 되고 있는데요. 기억납니다. 네, 물론 장관직과 의원직을 예. 겸하다 보니까 장관으로서 펼친 정책이 어떻게 지역구 주민의 반발을 사는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신을 지지해줬던 네. 민심을 이제 와서 동네 물로 격화시킨 것은 지역 주민 입장에선 상당히 실망스러움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불출마하더라도 끝까지 함께하겠다면서 최근에 눈물을 보인 바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귀를 의심하는 지역 주민들이 있을 것 같고 사실 선거판에서 말 한마디 그 말 실수로 판세가 바뀐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정말 여야를 그렇습니다. 막론하고 많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과연 이번 총선에서 이 지역 어떤 카드로 민심을 좀 달랠지 네. 지켜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야기를 꺼내셨고요. 신선종 교수께서는 하트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베스트. 네. 네, 정세균 국무총리시네요. 어떤 이유십니까? 전 정세균 국무총리를 네. 베스트로 네. 선정했습니다. 뭐 잘하셨다기보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아하. 전세균 국무총리 네. 별명이 세균맨입니다. 이름 때문에. 아하. 세균맨은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네. 호빵맨이란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악당입니다. 기억납니다. 기억납니다. 그런데 이분은 국회의장 시절에 방에 가보면 네. 세균맨 인형을 다 방에다 가져다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싫어할 수도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악당이죠. 네. 그 정도로 뭐 굉장히 신사이고 다 좋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네. 이분에 대한 기대로 베스트를 한 이유는 네. 이분은 경제인 출신이십니다. 쌍용그룹 상무까지 하셨고요. 기업인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산자부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네. 그 실물 경제와 한국 경제를 잘 아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치도 알고 경제도 아는 국무총리, 네. 우리 서민들이 기 확 펴고 살 수 있는 네. 그런 정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베스트 선정했습니다. 일찌감치 좋은 점수를 미리 주시면서 기대감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시현 교수님께서는 어떤 고민 들고 나오셨습니까? 네, 저는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이시죠. 이마가 제일 권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국회에서. 예, 작년에 국회 예산 심의할 때 네.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밤늦게 들어오시다가 한번 또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올랐습니다. 예,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지역구에서 경찰관들이 주민들하고 대화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음주운전 단속하지 말고 대리운전 해주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법의식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정작 중요한 것은 정책위원장이기 때문에 이제 부동산 정책을 이번에 대안으로 내놨단 말이죠. 한국당에서.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다시 박근혜 정부 때에 이 빚내서 집 사라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규제를 다 풀어주겠다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다시 부동산을 빚내서 집을 사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정책을 어떻게 지금 시기에서 내놓을 수 있을까? 지금 국민들 상당히 격앙돼 있지 않습니까? 네. 특정 지역에만 집값이 올라서. 그래서 좀 헛다리 집은 정책이 아닌가. 네. 그런 측면에서 2주의 워스트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워스트, 한 분의 베스트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세 분 오늘 뜨거운 토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